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 글의 독해 원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배우는 것들은 독해를 할 때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들입니다. 자, 이 개념들을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독해를 할 때 이것은 어떤 원리에 따라 쓰여진 글, 여기에 설명 방식은 무엇,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유의어, 반의어, 동의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문제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내라는 요구가 나왔을 때 우리는 그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만 빠르게 찾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부터 이제 그 개념들을 배우는데요. 대다수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한번 배우면서 차근차근 머릿속에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혹시나 몰랐던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별표를 치시고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휘입니다. 자, 이 어휘는요, 우리 이 교재 1권에서 이미 여러 번 언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벌써 우리 꽤 지났겠죠, 그 시간들이. 그래서 우리 어제 일도 까먹는 사람들인데, 자, 한번 쭉 훑으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휘 보면은요, 첫 번째 어휘의 갈래에서요, 구체어와 추상어가 있습니다. 자, 구체어, 추상어 표시해 놓고요. 구체어라는 건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물이나 행동이나 현상에 관한 단어들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겁니다. 나무, 사람, 산, 코스모스, 인형 다 눈에 보이죠. 두 번째, 추상어는요, 눈으로 확인되지 않은 생각, 속성, 성격 등을 표현하는 거, 지식, 소유, 사랑, 성실, 이성 이런 것들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바로 추상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체어와 추상어에 대해 보면은요, 구체적 진술은 대부분 구체어가 주어로 된 문장이고요, 추상적 진술이란 건 추상어가 주어로 된 문장을 이야기합니다. 자, 밑에 일반어와 특수어로 보겠습니다. 일반어란 상위 개념의 단어를 유개념 단어, 하위 개념어를 포괄하는 단어로서 나누는 거고요. 자, 특수어는요, 하위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개념어, 자, 그 다음에 상위 개념어에서 갈라진 가지와 같은 단어를 우린 특수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일반어는요, 상위 개념의 단어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특수어는요, 하위 개념의 단어로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큰 의미는 일반어, 세밀한 의미는 특수어, 이렇게 보면은 어렵지 않겠죠. 자, 밑에 보면요, 옆 페이지에 있죠. 일반어와 특수어는 상대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은 생물에서 동물, 동물에서 사람, 사람에서 여자, 여자에서 여학생 갈 때 생물과 동물의 관계에서는 생물이 일반어면은 동물은 특수어입니다. 하지만 동물이 일반어이고 사람이 특수어가 될 수 있고요, 사람이 일반어이면서 여자가 특수어가 될 수 있고요, 여자가 일반어면은 여학생이 특수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대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단어의 개념에서 어느 것이 더 상위어에 속하느냐, 상위어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일반어와 특수어는 나뉘게 되는 겁니다. 자, 어휘의 의미는요,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로 나뉩니다. 자, 중심 의미는 우리는 사전적 의미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가장 일반적인 의미, 그 단어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의미를 중심적 의미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보면 손의 중심적 의미는 사람의 팔목 아래에 달린 부분, 이렇게 되어 있죠. 가가 이에 해당되고요, 나와 다는요, 중심적 의미가 비유적으로 확장되어 각각 노동력, 관계를 나타낸다. 그래서 손을 물로 씻어라, 손이 모자란다, 손을 끊겠다. 자, 이래서 이거는 중심적 의미를 기본적 의미 또는 핵심적 의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손이 모자란다와 손을 끊겠다는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는데요? 자, 주변적 의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중심적 의미가 문맥이나 상황에 따라 그 범위가 확장되어 다른 의미로 쓰인 것을 주변적 의미라 한다. 높다의 중심적 의미는 이어진 물체 아래에서 위까지의 공간적 거리가 멀다이므로 가가 이에 해당되고요. 또 나는 지표면과 직접 이어져 있지 않은 대상이 지표면으로부터 위쪽에 멀리 떨어져 있다. 다는 사회적 신분이 상승되었다. 라는 계량적 수치가 크다. 이런 식으로 높다의 주변적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높다, 하늘이 높다, 지위가 높다, 온도가 높다 해서 맨 앞에 것만 중심 의미 나면은 나머지는 다 주변적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주변적 의미는 중심적 의미와 관련이 깊은 다른 의미가 머릿속에 떠오를 때 그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소리가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중심적 의미를 나타내는 소리를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데 유용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이다. 4번, 때로는 한 단어의 중심적 의미가 다른 단어의 의미 영역을 침범해 가면서까지 유용되는 일도 있다. 그래서 밥을 먹는다, 중심적 의미죠. 물을 먹는다. 자, 먹는다는 건 물을 마신다죠. 그래서 먹는다가 마신다의 의미 영역까지 침범하는 경우, 즉 의미가 확대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는 주변적 의미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3번에 어휘들의 의미관계 나와 있습니다. 동의관계, 이의관계, 유의관계, 반의관계. 자, 하의관계까지 우리가 다 배웠던 겁니다. 동의, 뭐죠? 동의, 같은 뜻입니다. 동의어는요, 둘 이상의 다른 단어가 소리, 음성은 다르나 의미는 같은 관계를 동의관계라고요. 동의관계에 있는 단어들을 동의어라고 그러고요. 이음동의어, 그러니까 소리는 다르지만 의미가 같다서 이음동의어라고도 합니다. 동의어의 특징을 보면은요, 동의어는 어떤 문맥이나 상황에서 교체될 수 있습니다. 자, 책방은 서점으로, 허파는 폐, 속옷은 네이, 죽다는 숨지다 또는 사망하다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동의어는 방언의 차이, 사회계층적 차이, 화자의 태도적 차이 때문에 자유롭게 바꿔쓰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고깃간, 푸죽간, 그 다음에 육곡간, 방언적 차이 때문에 우리가 고깃간, 푸죽간까지는 아는데 육곡간이라는 말은 잘 못 들어봤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방언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 이 단어를 쓰면 잘 통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도소는요, 감옥소, 빵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뭐 교도소, 감옥, 빵간 또는 뭐 큰 집이라고도 얘기하죠.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그 사회적인 어떤 계층의 차이를 나타내는 건 그런 겁니다. 형님, 큰 집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잘 다녀오더라. 뭐 이거 또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큰 집이나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회계층적으로 좀 이쪽으로 많이 다니는 교도소나 교도소를 많이 다니는 그런 계층들이 많이 쓰는 어휘라고 볼 수 있죠. 사람 놈 새끼는요, 화제의 태도 차이, 그렇죠? 사람 기분 좋을 때는 사람이라고 그러지만 기분 나쁘면 놈 나오고요. 더 기분 나쁘면은 새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람의 화자의 태도적 차이로 발생하는 어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의관계, 자, 동음 이의어, 소리는 같지만 어떻다? 뜻이 다른 단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음 이의어의 발생 원인, 의문적, 의미적, 외래어의 유입으로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동음 이의어의 구별은요, 동음 이의어는 의미의 혼란, 충돌을 완화하기 위하여 앞에 수식어를 사용하거나 단어 자체에 따르는 장단 관계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참고 밑에 보면요, 동음 이의어와 다이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별표 칠게요. 동음 이의어와 다이어를 은근히 구분하지 못합니다. 근데 동음 이의어라는 건 일단 소리는 같지만 의미는 완전 다릅니다. 배, 그쵸? 먹는 배, 사람 배, 타는 배. 네. 자, 다이어는요, 소리는 같고, 의미도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 즉, 다리 같은 경우는요, 사람 다리와, 그 다음에 이제 뭐, 구름 다리, 뭐, 책상 다리, 다 같은데 신체의 일부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지탱하는 것, 그걸 뜻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요, 다의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다음에 유의 관계가 있습니다. 유의는요, 앞에 동의랑 좀 다르죠. 유의는 비슷한 뜻입니다. 둘 이상의 다른 단어가 소리는 다르나 의미는 서로 비슷한 관계예요. 유의 관계에 있는 단어들을 유의어라고 합니다. 샛별, 금성, 얼굴, 낫, 변소, 화장실, 밥, 진지, 맘마, 수라. 이런 유의어는요, 가리키는 대상의 범위가 다르기도 하고요, 미묘한 느낌의 차이를 보이기도 하므로요, 서로 바꿔 쓸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즉, 유의어는요, 무조건 바꿔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소의 꼬리는 되지만 소의 꽁지 안 되고요, 새의 꽁지는 되지만 새의 꼬리는 안 됩니다. 그래서 꽁지냐 꼬리냐, 사람의 눈이냐 눈깔이냐, 새의 눈이냐 눈깔이냐. 나 알죠? 자, 눈은 사람에게 쓰고 눈깔은 동물에게 쓴다라는 거. 그런 식으로 유의어라는 것은요, 의미는 비슷하지만 그 뜻이, 그러니까 그걸 쓰는 대상의 범위가 다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반의관계는요, 한 쌍의 단어가 서로 상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관계를 반의관계라고요. 반의관계에 있는 단어들을 반의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반의어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요. 자, 포인트 있습니다. 반의관계는 중간항이 허용되는 반의관계와 중간항이 허용되지 않는 모순관계를 포함합니다. 자, 흑인과 백인 같은 경우는 중간항이 허용이 되죠. 근데 이건 흑과 백이라는 세 개 구분으로 흑인, 백인을 지금 나눈 거고요. 중간에는 황인종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편, 아내, 국내, 국외, 민물, 바닷물. 그 다음에 개막과 폐막은 중간항이 없죠. 이건 완전 모순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반의어라고 합니다. 자, 반의어 특성 보세요. 두 단어가 한 면을 제외하고 의미의 동질성 또는 유사성을 가진다. 자, 별표 칠게요. 하나만입니다. 모든 건 같고요. 딱 하나만 반대인 것. 이게 바로 반의어의 특징입니다. 한 단어가 다이어이면 그 반의어도 여럿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뛰다의 반의어는 걷다예요. 그 다음에 물가가 올라가다의 반의어는 내리다, 떨어지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다이어일 경우에는 다이어에 따라 반의어가 각각 다 다르다. 이거는 포인트입니다. 기억을 하십시오. 그 다음은 하의관계입니다. 상의어와 하의어의 뜻이 나오는데요. 두 개의 단어 중 한 단어의 의미가 다른 단어의 의미에 포함될 때 그들의 관계를 하의관계 또는 포함관계라고 하고요. 다른 단어의 의미를 포함하는 단어를 상의어, 다른 단어의 의미에 포함되는 단어를 하의어라고 합니다. 아까 했던 거 기억나죠? 상의어와 하의어는요,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민물고기, 붕어, 미꾸라지, 그 다음에 자연의 바다, 문학의 소설, 시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자, 인간의 남자, 여자 그러면은 인간이 상의어, 남자, 여자, 하의어 이렇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의미의 사용은요, 간접적 표현과 관용적 표현이 있고요. 가장 기본은 당연히 뭡니까? 직접적 표현이겠죠. 그거는 일단 빼놓은 겁니다. 자, 간접적 표현이라는 건 뭡니까? 문장의 표면적 의미와 속뜻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방이 덥습니다 라는 건 뭡니까? 창문을 열어주세요 또는 불 좀 내려주세요 이거죠. 그 다음에 영화가 재미없군요 라는 건 뭡니까? 이제 그만 나갑시다. 그 다음 책 좀 집어줄래? 라는 건 책 좀 집어달라는 것. 그 다음에 같이 가실까요? 같이 가자라는 것. 그 다음에 오십시오. 안 삽니다. 뭐 이런 것도 있죠. 네, 어디까지 가십니까? 라는 건 시청 앞까지 갑니다. 이거는 뭐예요? 시청 앞까지 데려다 달라는 표현입니다. 자, 비가 올 때 아가야 비가 오네 라는 것은요, 어머니가 밖에 빨래를 걷어라 이런 표현도 간접적인 표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접적인 표현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예의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간접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발달을 많이 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간접적인 표현을 잘 알아들어야 사회생활이건 학교생활이건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잘 못하면은요, 눈치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여지기가 있습니다. 자, 관용적 표현은요, 단어들의 의미만으로는 전체 의미를 알 수 없는 특수한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 수거, 속담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발이 넓다라는 건 실제로 진짜 발이 넓은 게 아니라 인맥이 넓은 것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살림에 깨가 쏟아지지요 하면은요, 진짜 깨가 쏟아진 게 아니죠. 자, 깨가 쏟아진다는 건 그만큼 좋아 보인다, 행복하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요 라는 건 완전 무식하다 라는 뜻이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어휘의 관계였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글의 진술 방식과 전개 방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이 부분들이 이제 독해할 때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알아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글의 진술 방식은요, 설명, 논증, 서사, 묘사로 구분할 수 있다. 자, 네 가지 기억하고 별표를 치겠습니다. 설명, 논증, 서사, 묘사. 자, 이 네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설명. 어떤 사실이나 사물, 현상, 사건의 내용, 의, 이유 등을 알기 쉽게 밝히는 진술 방식으로 이때 대상에 대한 인상이 주제가 됩니다. 정보 전달이나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글에 주로 쓰인다고 표시할게요. 정보 전달,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글에. 자, 설명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자, 여기 쫙 별표, 정의, 지정, 예시, 구분, 분류, 분석, 총합, 비교, 대조, 유추.
설명적 묘사, 설명적 서사.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설명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중간에 지금 별표를 치면서 표시했던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공부해야 될 부분입니다. 시험에도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게 많이 나오고요. 여러분들은 글을 통해서 그것들을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밑에 보세요. 천마총은 경주시 황남동 제155호 고분이다. 1973년에 발굴되었는데 금관과 천마도가 나옴으로써 유명해졌다. 이 고분은 지름 47m, 높이 12.7m의 완전한 봉토분이며 세심한 발굴을 통해 매작물의 본디 모습을 되살릴 수 있었다. 자, 이거는 정보를 전달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자, 지름 47m, 높이 12.7m의 완전한 봉토분, 이런 것들은 묘사에 해당이 되면서 이런 어떤 설명 방식의 설명적 묘사가 나타난다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밑에 논증 볼게요. 논증이란 어떤 주장에 대하여 옳고 그름의 이유를 밝히는 논리적 절차, 또 이를 통해 상대방의 신념이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진술 방식으로 이때 필자의 의견이 주제가 되고요. 설득이 목적인 글에 주로 쓰입니다. 자, 설득이 목적인 글 동그라미. 자, 정보 전달의 글에서는 이게 거의 잘 안 나옵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논증이라는 건 결국 뭐죠? 그렇죠.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그 근거를 제시하는 게 바로 논증이죠.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글이기 때문에 항상 이거는 설득하는 글에서 좀 더 많이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논증에서는 구체적인 논거로부터 타당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추론 과정이 있는데 추론에는 연역적 추론과 기납적 추론이 있다는 별표. 연역적 추론과 기납적 추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어떤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는데요. 간단한 표면 이겁니다. 자, 연역적은요. 글의 어떤 주제, 가장 큰 주제가 있다면 그에 따른 근거를 나중에 제시하는 거죠. 근데 이제 기납적이라는 것은 근거들을 나열하죠. 근거들을 나열해서 그로 인한 결론, 주제를 제시하는 겁니다. 자, 주제를 통해서 그에 따른 근거를 제시하는 그것이 연역적이고요. 자, 근거를 통해서 하나의 주제의 결론을 도달하는 게 바로 기납적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반대 입장인 거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장 결론적인 부분이 맨 앞에 나오느냐, 가장 마지막에 나오느냐의 차이로 일단은 쉽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른쪽에 보세요. 어디냐면은요, 89페이지입니다. 추론 유형과 오류 부분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추론 유형을 보면 연역 추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널리 알려진 일반적 사실이나 원리로부터 그 안에 소속되는 특수한 사실을 밝혀내는 방법으로 3단 논법이 대표적입니다. 3단 논법 우리 많이 배웠죠. 이미 알고 있는 판단, 전제를 근거로 새로운 판단, 그 다음에 결론, 이게 3단 논법인데요. 연역 추론은 진리일 가능성을 따지는 기납 추론과는 달리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문제 삼기보다는 논리적 타당성, 명제들 간의 관계만을 문제 삼는다. 곧 연역 추론은 결론이 전제들로부터 절대적인 필연성을 가지고 된다고 여겨지는 논증 방식이다. 첫 번째 이제 직접 추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개의 전제로부터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는 추론 방식. 어류는 모두 물속에서 산다. 전제죠. 그 다음에 물속에 사는 것 중 어류가 아닌 것도 있다. 물속에 살지 않는 것은 모두 어류가 아니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류는 물속에 살기 때문에 이 전제를 가지고 그 안에 어류가 아닌 것도 있다는 그 첫 번째 결론과 물속에 살지 않으면 그건 어류가 아니다라는 두 번째 결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직접 추론이고요. 두 번째, 간접 추론. 둘 이상의 전제로부터 새로운 결론을 이끌어내는 추론으로 3단 논법이 대표적이다. 자, 밑에 3단 논법 형식 보세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걸 우리는 3단 논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밑에 보면 정언 3단 문법이 있습니다. 정언이라는 건 이제 바른말. 그렇죠? 전제가 선택적이거나 가정적이 아닌 단정적인 말로 이루어진 3단 논법. 이거는요, 가정이 아닙니다.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이야기해서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세 개의 정언 면제로 구성됩니다. 모든 포유류는 동물이다. 모든 개는 포유류다. 그러므로 모든 개는 동물이다. 그렇죠? 이거는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죠. 가정이 쓰이지 않습니다. 자, 뒤에 보면은요, 규칙을 볼게요. 매 개념은 두 전제 중에서 적어도 한 번은 주연이 되어야 된다. 자, 즉 전제에서 주연되지 않은 대개념이나 소개념을 결론에서 주연되게 해서는 안 된다. 두 전제가 모두 부정명제이면 결론을 낼 수 없다 표시하나요? 여기서는 부정명제만 나올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제 하나가 부정명제이면 결론도 부정명제해야 된다. 여기도 표시해 놓을게요. 부정명제가 나오는 순간 결론은 부정이 되는 겁니다. 자, 밑에 보면 이제 주연의 어떤 개념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하나의 명제에서 어떤 개념의 전체의 대상을 언급하는지 아니면 일부분의 대상만을 언급하는지를 구별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 그래서 이거는 타당성을 구분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주연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찾는 거라고요? 자, 이게 바로 타당성. 즉, 전체 대상을 언급하는지 일부분만 언급하는지를 반드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가언 3단 농법. 아까는 정언이었죠. 이번엔 가언입니다. 이거는 가정을 뜻합니다. 만약 뭐뭐시면 뭐뭐이다 해서 전건과 후건. 전제 앞에 있는 그 다음에 그거와 뒤에 있는 내용이 되는 건데요. 가언 또는 조건 명제로 진술된 3단 논법입니다. 자, 종류 보세요. 순수 가언 3단 논법입니다. 자, 만일 내일 안개가 끼면 비행기가 뜨지 않는다. 만일 내일 비행기가 뜨지 않으면 우리의 여행은 취소된다. 그러므로 만일 내일 안개가 끼면 우리의 여행은 취소된다 라는 결론을 얻는 거죠. 안개 끼면 비행기 뜨지 않고 뜨지 않으면 여행은 취소되고, 그러므로 안개가 끼면 뭐예요? 여행은 취소가 되는 이러한 과정이 성립이 되는 거죠. 자, 혼합 가언 3단 논법 중에 자, 전건 긍정식, 그러니까 앞에 거를 긍정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만일 내일 안개가 끼면 내일 비행기가 뜨지 않는다. 자, 앞에 거 긍정하는 거예요. 내일 안개가 끼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행기는 뜨지 않는다는 결론이 오는 겁니다. 밑에 거요. 혼합가언 3단 논법 중에 후건 부정식. 그러니까 이제 뒤에 거를 부정하는 거죠. 자, 가언 명제의 후건을 부정하고 그 전건의 부정을 결론으로 이끌어내는 논증입니다. 자, 보세요. 만일 내일 안개가 끼면 내일 비행기가 뜨지 않는다. 자, 비행기는 내일 뜬다. 뜨지 않는다라는 걸 부정하는 거니까 뜨는 거죠. 뜨니까 어때요? 안개는 끼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얘는 그러니까 두 가지 앞 문장에서 이제 두 가지의 명제가 있잖아요. 뭐뭐 하지 않으면 뭐뭐 한다. 뭐뭐 한다면 뭐뭐 한다. 그래서 앞에 거 뒤에 거를 A, B라고 했을 때 A를 부정하느냐, B를 부정하느냐, 이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자, 보세요. 뒤에 내용. 전건을 긍정하면 후건을 긍정해야 돼요. 그러나 전건을 부정으로 후건을 부정하는 결론을 이끌어내면 안 돼요. 후건을 부정하면 전건을 부정해야 돼요. 하지만 전건 긍정으로부터 후건을 긍정하는 결론을 이끌어내면 안 된다. 어렵죠? 잘 보시면 이해될 겁니다. 하나하나 말을 한번 넣어서 만들어 보세요. 자, 이거는 한번 여러분에게 제가 넘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선언 3단 논법입니다. 전제 속에 선언 명제를 포함하고 있는 논증이다. 뭐뭐이거나 뭐뭐이다의 형식으로 표현됩니다. 자, 이 약품은 산성이거나 알칼리성이다. 이때 선언이란 건 뭐냐면 선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말. 자, 산성 또는 알칼리성. 이 약품은 산성이야. 그럼 이 약품은 뭐예요? 알칼리성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선택의 개념입니다. 자, 선언 3단 논법의 규칙은요. 일부 선언지를 긍정하였다면 반드시 다른 선언지는 뭐 해야 돼요? 부정해야죠. 당연하죠. 일부 선언지를 부정하였다면 반드시 다른 선언지는 긍정한다. 대전제는 부정일 수가 없다. 대전제 맨 앞에 나오는 건 당연히 무조건 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양도논법, 대전제는 두 개의 가언 명제로, 소전제는 하나의 선언 명제로 구성되어 있는 논증입니다. 양도논법은 전건 긍정식 두 개 또는 후건 부정식 두 개가 결합된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만약 그가 방에 있었으면 질식사했을 것이다.
만약 그가 창밖으로 뛰어내렸다면 추락했을 것이다. 그는 방에 그냥 있었거나 뛰어내렸을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쪽이든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 뭐야, 사람 죽이는 거네. 그러니까 이 상황은요, 이렇게 됐었다면은 이런 거, 저렇게 됐으면은 이렇고, 그는 이 상황과 이 상황 둘 다 동시에 있었어. 그러면 결국 뭐야? 결론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지금 보니까 약간 불 났을 때의 어떤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죠? 불이 났을 때는요, 저도 가끔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 스튜디오 촬영장에서 만약에 불이 난다. 여기가 지금 6층 높이인데요. 만약에 뛰어내린다면 죽겠죠. 근데 여기 있어도 타 죽거나 지식사에 죽거나. 그러니까 이거는 참 고민을 하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죽느냐의 문제이니까. 죽기 전에 도망을 쳐야 되는데 참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항상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딜레마 논법입니다. 대전제의 가언진술의 전건과 후건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있어야 된다. 소전제의 선언진술지가 완벽해야 된다. 이건 이제 딜레마 논법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좀 전에 했던 내용.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규칙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즉 필연적인 관계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귀납 추론으로 갑니다. 지금까지는 다 뭡니까? 연역 추론입니다. 연역 추론은 결국 뭐였습니까? 대전제는 모두 결론적인 내용, 즉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밑에 근거들을 제시해서 밝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귀납 추론은 어떻다고 그랬죠? 아까? 자, 그렇죠? 먼저 근거들을 나열하고 맨 마지막에 대전제가 나오는 그런 방식이겠죠. 자, 관찰과 실험에서 얻은 특수한 사실로부터 보편적 진리를 추론해내는 간접 추리의 과정. 자, 관찰과 실험에서 얻은 특수한 사실이 근거라면 보편적 진리가 주제, 주장이 되겠죠. 자, 대상들 사이의 공통점을 결론으로 삼기 때문에 전제와 결론 사이의 필연적 관계를 따지기보단 개연성, 그다음에 유관성, 표본성 이런 것을 중시하는 겁니다. 개연성은 무엇이고 유관성이 무엇이고 표본성이 무엇인지 옆에 써져 있으니까 보시고요. 자, 귀납 추론의 종류입니다. 통계적 귀납 추론입니다. 어떤 집합의 구성 요소 중 대표적 사례를 몇 가지 관찰하고서 전제에 대하여 결론을 내리는 방식입니다. 즉 관찰하고자 하는 집합의 일부에서 발견한 몇 가지 사실을 열거함으로써 그 공통점을 결론으로 이끌어내는 방법. 여론조사 동그라미, 이게 통계적 귀납추론의 대표적 방법입니다. 여론조사. S1은 P다, S2는 P다, S3은 P다. 그러므로 모든 S는 뭐다? P다. 이런 결론. 그러니까 앞에 세 가지가 바로 뭡니까? 이게 다 전제의 어떤 대표적인 사례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인과적 귀납추론입니다. 어떤 일의 결과나 원인을 과학적 지식이나 상식에 의거하여 밝혀주는 추론 방식. 즉 관찰할 집합의 일부 원소들이 지닌 인과관계를 인식하여 그 원인이나 결론을 이끌어내려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함께 식사한 3명이 복통을 일으켰다. 첫째는 김치, 감자국, 돼지고기 볶음을 먹었고, 둘째는 파전, 시금치, 돼지고기 볶음, 셋째는 시금치, 콩나물, 돼지고기 볶음을 먹었다. 따라서 복통의 원인은 돼지고기 볶음에 공통적으로 먹은 게 돼지고기 볶음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자, 산정동 주민들은 모두 장수한다. 100세 이하의 노인들은 노인축에도 묶이는 것이다. 자, 여러 과학자들이 찾아와 조사한 결과 다른 마을과 다른 점이 전혀 없고 단지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 돌산 아래 동굴에 마셔봐 이라는 샘물을 식수로 삼고 있었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마을 사람들의 장수의 비결은 마셔봐라는 샘물에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쵸? 다른 건 다른 게 없는데 오로지 이 사람들은요 매일 마셔봐라는 샘물을 맞는데요. 자, 마셔봐라는 샘물 이름 괜찮네. 마셔봐라는 샘물을 마시니까 이 사람들은 장수한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건 이 샘물 먹는 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장수의 원인은 그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디귿 완전 귀납 추론입니다. 어떤 부류에 포함되는 모든 사례를 관찰하고 결론을 내리는 방식입니다. 우리 동네에는 4마리의 강아지가 있는데 첫째는 셰퍼트, 둘째, 셋째, 넷째도 셰퍼트. 따라서 우리 동네 강아지는 모두 셰퍼트 다 가능하다는 거죠. 유비추론. 자, 유비추론은 우리 유추라고도 하죠.
두 개의 대상의 속성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근거하여 그것들의 기타 속성도 동일하리라는 결론을 끌어내는 추론 방식. 철수는 체력이 강하고 지구력, 순발력이 뛰어난 훌륭한 축구 선수이다. 영수도 체력이 강하고 지구력, 순발력이 뛰어나다. 그러므로 영수도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앞에 있는 사례를 통해서 뒤에 있는 사례의 유사성을 가지고 그것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식. 이걸 우리는 유비 추론 또는 유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변증법 나오는데요. 그 전에 귀납추리의 약점과 강점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귀납추리의 약점은요, 부분적 관찰에서 결론을 끄집어내는 것이므로 이 결론이 절대적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 즉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점은요, 자연법칙을 찾아내는 데는 되게 유리합니다. 근데 그런 거에서 만약에 예외가 나타난다면 그때는 또다시 바뀌게 되겠죠. 네. 자, 밑에 변증법으로 갑니다. 정반 합의 원리로 모순되는 개념, 자, 정과 반을 초월하여 고차원적인 제3의 개념으로 동일시키는 방법입니다. 이게 변증법. 정반 합, 둘을 합하는 겁니다. 사람은 원래 선한 존재, 그러나 사람의 내면은 악의 충동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뭐예요? 선하고 악한 걸 동시에 지니고 있다.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이거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도 본인을 되돌아본다면 이런 면이 분명히 있죠. 어떨 때는 굉장히 약하고 어떨 때는 굉장히 선한 면, 양면성을 누구나 지니고 있습니다. 자, 밑에는 지금 보면은 슬견설이라는 작품이 나오는데요. 그 슬견설이라는 작품에서 보면은 나와 손의 어떤 대화의 형식으로 이끌어 나가면서 이제 마지막에 결론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개의 죽음을 보고 굉장히 처참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의 죽음을 처참하다고 했더니 손이 막 화를 냈죠. 아니, 어떻게 개와 이가 같냐? 했더니 모든 생명체의 죽음은 동일하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끌어내는 방식. 그래서 정반합. 그래서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모든 생명의 죽음은 처참하다가 원래는 결론이겠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다른 결론을 이끌어내는, 즉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루에도 수십 마리의 벌레들을 아마 죽이면서 다닐 겁니다. 막 밟고 다니고 막 이럴. 근데 실제로 봤을 때는 참 그걸 실제로 죽이기가 쉽지가 않죠. 특히 이제 바퀴벌레 같은 경우는 남자들도 막 무서워서 버들버들 떠는 그런 곤충이기도 한데, 어찌됐건 이런 처참한 것은 모두가 같다라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류 봅시다. 추리 또는 논증의 과정에서 잘못되는 것을 오류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 오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요, 이런 오류 문제를 잘 내지는 않는 경향을 보이긴 하는데요. 오류 문제에 대해서는요, 또 언제든지 그냥 무슨 오류라고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요, 비슷한 내용으로 언급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공부는 해둬야 되는 것입니다. 자, 형식적인 오류 보세요. 연역 추리 중 3단 논법의 여러 가지 규칙을 어겼을 때 범하게 되는 오류입니다. 모든 까마귀는 까맣다. 모든 까마귀는 새다. 그러므로 모든 새는 까맣다. 이거는 잘못된 결론이 되는 거죠. 이거는 오류가 되는 거죠. 형식적인 오류가 되고요. 비형식적인 오류. 자, 추론에서 어떤 말이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사용됨으로써 생기는 오류. 꼬리가 길면 잡힌다. 도마뱀은 꼬리가 길다. 그러므로 도마뱀은 결국 잡힌다. 이때의 꼬리가 길면이라는 건 실제 달려있는 꼬리가 아니죠. 그 꼬리에 있는 어떤 그 의미는요, 같은 패턴의 행동을 많이 하면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애매어로서의 오류가 된 겁니다. 애매어구의 오류, 구조상 애매한 표현으로부터 발생한 오류입니다. 내 남자친구인 도리는 나보다 책을 더 좋아한다. 이거는 아까 많이 했던 거네요. 앞 시간에요. 자, 이거는 안 할게요. 자, 강조의 오류. 우리는 학교에서 여학생들을 차별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자, 여학생들을 차별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뭐가 오류가 되는 거죠? 보세요. 복합적인 문장의 특정 어휘를 강조하는 거죠. 자, 여학생들을 차별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근데 학교에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학교에서는 아니고 다른 데서는 되는 겁니까? 그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든 여학생들을 차별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바꾸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결합의 오류. 부분의 합을 전체와 동일시하는 데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기껏 수채 물감으로 그린 그림이 비쌀 게 뭐가 있어. 자, 그래서
기껏 수채물감으로 그린 그림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굉장히 깎아내리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뭐 피카소가 그린 물감은 뭐 더 비싼 더 물감이었습니까? 그게 아니죠. 누가 어떤 걸 표현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지, 재료가 싸다고 해서 그것이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자, 분해의 오류, 잘못된 분해의 추론으로 생기는 오류. 물로서 불을 끌 수 있고요. 물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수소와 산소로 불을 끌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분해를 잘못해가지고요, 결론을 이끌어내는 오류입니다. 복합 질문. 판단에 미숙한 사람들이 유도신문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대화수법. 당신 훔친 돈으로 유흥가에 껐었지?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아닌데요, 뭐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런 복합 질문이고요. 힘의 요소, 우리 형은 태권도 검은띠야, 이런 것들. 인신공격의 오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형편없는 이론이다.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은 여성관계가 문란했고 가족에게 불성실했기 때문이다. 인신공격으로. 저 사람의 말은 다 거짓이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못생겼기 때문이다. 인신공격의 오류잖아요. 그렇죠? 정황상 논증 오류요. 논증에서 상대방이 처한 상황 또는 정황으로 보아 정당하지 못한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오류. 방학이 되자 금동이는 아버지 최불암에게 성적표를 내밀었다. 성적표를 보고 아버지 얼굴빛이 서서히 변하는 것을 보고 금동이는 재빨리 말했다. 아버지, 어제 골방을 청소하다가 우연히 아버지 성적표를 봤어요. 뭐라는 겁니까? 아버지도 저 못지 않아요 해가지고 상대방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가끔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학생들한테도요. 너희들이 시험을 못 봤을 때 엄마 아빠의 반응은 어떠니? 라고 하면 대부분 엄마 아빠들은 화를 많이 내죠. 그랬을 때 이제 그 엄마 아빠의 과거의 성적을 한번 살펴볼 수 있게 한번 니들이 그러면은 엄마 아빠의 중고등학교를 조사해서 한번 가서 생활기록부를 떼봐라. 너희들의 성적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더니 애들이 막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의 어떤 상황은 거의 비슷합니다. 자식이 이제 공부를 못한다고 했을 때 부모는 뭐 더 잘해가지고 혼내고 이러는 것보다는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곧 부모님이 되시고, 또 부모님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은요, 자식에게 대해 있어서 조금은 너그럽고, 그런 면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그런 일을 겪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 볼게요. 권위의 호소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주장이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유명한 사람의 행동이나 말을 끌어들여 합리화하는 논증. 이걸 권위의 호소입니다. 자, 어느 학생이 지각을 하여 학교의 개구멍으로 들어가다가 주임한테 들켰어요. 그때 학생이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좁은 길로 가라고 했어요. 이건 권위의 호소죠. 그 다음에 연민의 호소. 젊은이가요, 자신의 부모를 도끼로 살해했는데요. 자, 흉악범으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부모님을 잃은 고아입니다. 제발 선처해 주십시오. 자기가 부모님을 죽여놓고 저는 부모를 잃은 고아입니다. 선처해 주십시오. 이거는 동정, 연민의 호소입니다. 군중의 호소. 많은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해서 자신의 결론에 동조하도록 시도하는 것. 투캅스는 좋은 영화야.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니까. 사실 이거는 정말 큰 오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옛날 친구라는 영화는요, 800만이 넘은 영화입니다. 하지만 그 영화의 내용은 잔인하기 이를 데 없었죠. 부산에서는 그 영화를 40번 본 사람이 실제로 그 영화에서 나오는 칼 쓰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해서 친구를 죽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좋은 영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봤다고 해서 좋은 영화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많이 보지 않았다고 해서 나쁜 영화도 아닌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군중의 호소 오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무지로부터의 논증. 어떤 사실을 밝혀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제로 그러함에 틀림없다고 주장하는 오류입니다. 귀신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귀신은 존재한다. 이거죠. 선결 문제 요구의 오류. 자, 배운 사람은 상스러운 말을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상스러운 말을 쓰는 사람은 제대로 교육을 받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제가 이제 좀 부적절하죠. 거짓 원인의 오류입니다. 별이는 미인이야. 따라서 단명할 거야. 미인방명이라는 뜻 때문에 이제 단명할 거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잘못된 오류고요. 우연의 오류. 어떠한 사물의 본질적으로 공통적인 징표, 우연적이거나 특수한 사실이 혼동함으로써 빚어지는 오류.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 히틀러는 인간이므로 이성적일 것이다. 이건 우연의 오류가 되는 겁니다. 논점 일탈.
학교에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폐품 수집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리가 일어나 불우이웃을 왜 도와야 하는가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우이웃이라는 주제는 이미 내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폐품 수집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게 주제입니다. 근데 거기서 갑자기 불우이웃을 왜 도와야 되죠? 되게 엉뚱한 거죠. 그게 바로 오류고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자, 비무장지대를 보건대 한반도의 생태계가 얼마나 잘 보존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이거는 일부를 가지고 너무 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흑백 논리의 오류.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날 싫어하는 거야? 이런 식의 흑백 논리의 오류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오류 중에 우리가 중요한 것들 좀 표시하면 19번, 18번 중요하죠. 흑백 논리,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그 다음에 8번 인신공격의 오류, 10번 권위의 호소, 11번 연민의 호소, 12번 군중의 호소.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자주 시험에 언급되고 있으니까 기억을 하십시오. 자, 세 번째 서사로 들어갑니다. 사건이나 행동의 전개 과정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표시해주세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서사의 가장 큰 핵심 키워드입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구체적으로 풀어 진술하는 방식으로 움직임의 의미가 주제가 된다. 이는 정서 표현을 목적으로 하는 글과 정보 전달의 목적인 글에 두루 쓰입니다. 서사에서는 행동의 과정, 시간의 흐름, 의미 있는 사건의 연속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우리 이제 소설에서 주로 이제 서사적이라고 나오고요. 시 중에서도요, 서사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사시에 보면은요, 다른 말로 이야기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서사시는 시간의 흐름이 없는 걸까요? 아니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서사시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서사라는 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건의 전개 과정이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밑에 예문을 보면은 서울역에서 새마을호 기차 타고 9시, 밑에 오후 1시,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뭐 고분들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여행 과정을 설명하고 있고요. 밑에 있는 거, 그런데 변이 생겼다. 낙엽이 질무려 어느 날 아침 지나가던 밀렵꾼이 그 황새를 보고 총을 쏜 것이다. 총소리에 놀라 마을 사람들은 아침을 먹다 말고 숲으로 뛰어들었다. 밀렵꾼 도망가고요. 창새는 쓰러져 있었다. 어디로 나가는지 보이지 않았다 하면서 쭉 어떻습니까? 계속 그 사건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서사입니다. 세 번째 예문, 다음 날도 찬우는 학교의 담을 따라 돌았다. 선생님은 여전히 교문에 서 계셨다. 다행히도 선생님은 이때 먼 눈을 팔고 계셨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고미신을 벗어 한 손에 한 짝을 쥐고는 고양이 걸음으로 보초의 뒤를 빠져 교문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채 몇 발 가지도 못하고 찬호는 그만 덜미를 잡히고 달랑 끌려 나왔다.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서술 방식입니다. 그걸 서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 묘사 있습니다. 자, 묘사는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줄에 눈에 보여주듯이 글로써 그려내는, 즉 대상의 감각적 인상을 재현하는 진술 방식. 자, 눈에 보여주듯이 글로써 그려내는 표시해 놓으세요. 자, 그래서 묘사도요, 서사와 마찬가지로 정서 표현,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글에 주로 쓰이고요. 묘사는 대상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재현하는 객관적 묘사와 주관적 인상이나 느낌을 제시하는 주관적 묘사가 있다. 자, 묘사는 한마디로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림 그리듯이 표현. 우리가 글을 읽을 때 그 글을 통해서 하나의 상황이 그려져야 돼요. 그게 묘사입니다. 자, 예문을 보세요. 천마총 주위의 이름 모를 고분들이 천년의 숱한 비밀을 간직한 채 신화 속의 산처럼 누워있다. 남산에는 진달래, 천마총 어귀에선 연산홍. 자, 4월의 훈풍이 스쳐가는 대나무 숲은 신라 천년의 숨결을 되살리듯 뒤척이며 서걱거린다. 자, 이런 이제 비유적 표현들과 함께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죠. 굉장히 이제 어떤 아름다운 배경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모래톱 이야기. 나는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듯이 밀려오는 강물만 맥없이 바라보았다. 어느 산이라도 뒤덮였는지 황토로 물든 물고기가 강에 차게 밀려내렸다. 웬만한 모래톱이고 갈바시고 남겨두지 않았다. 닥치는 대로 뭉개고 삼킬 따름이었다. 어때요? 굉장히 뛰어난 묘사가 되어 있죠. 밑에 자, 이 이효석의 메밀꽃 필무렵 이 부분은 묘사의 어떤 최고봉입니다. 수능에도 나왔었고요.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봉평은 먹고 살죠.
자,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붉은 대궁이 향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자, 읽으면서 공통점을 좀 한번 발견하셨습니까? 묘사에서 주로 쓰이는 표현 방식들은 또 무엇이 있느냐면요. 묘사는 일단 비유가 뛰어납니다. 두 번째, 시간적, 청각적, 촉각적, 미각적 등의 감각적 표현이 뛰어납니다. 자,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묘사는 그림을 그리듯이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일단은 보는 거기 때문에 시각적 표현이 줄을 이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단순한 시각적 표현이 아니라 그것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들이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각적 표현, 청각, 후각, 미각, 촉각과 같은 감각적 이미지, 즉 심상을 자주 쓰고요. 또 하나 뭘 쓴다고요? 자, 뭘 쓴다 그랬죠, 제가? 시각적 표현과, 그렇죠, 비유요. 비유를 쓰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묘사에서의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 객관적 묘사는요. 그러니까 주관적 묘사가 이게 뛰어나고요. 객관적 묘사는요, 있는 그대로 제시합니다. 현재 놀이에 사용되고 있는 류경성 제작의 탈은 조형적인 면에서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전반적으로 완만한 타원형의 곡선과 곱게 다듬어진 볼록면을 지니고 있으며 색감 밝고 회화적으로 배합되어 있다 등 어때요? 쭉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그대로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시각적 표현이 두드러지게 됩니다. 자, 쭉 끝날 때까지 보면은요, 마지막까지 보세요. 맨 마지막 줄, 전반적으로 공예적인 편법화와 구성적 형태이며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어떤 촉각적 이미지도 제시하고 있네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묘사. 그래서 주관적 묘사와 객관적 묘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고요. 자, 다음 시간에 우리 글의 전개 방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글의 전개 방식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잠깐 쉬었다가요, 이어서 글의 전개 방식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